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이란 발전소를 모두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6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인데요.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에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을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수화 시설도 공격해 식수와 전력, 에너지를 모두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이번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 비용도 중동 국가에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앞서 제시한 4주에서 6주의 전쟁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쟁 6주째가 되는 4월 중순 안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후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을 초토화시킨 뒤 체류를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불발할 경우 대규모 공격 뒤 일방적인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종전의 조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 상태로 남더라도 군사작전을 끝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작전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목표를 달성한 뒤 현재의 적대 행위를 종료하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무역 흐름 재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압박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해협의 재개방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지상군은 중동 지역에 속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지난 주말에도 해병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하며 이란과의 지상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82 공수사단을 포함해 지상군이 실제 이란에 투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이란은 지상군 투입 시에 미군은 상어밥이 될 것이라면서 강대강으로 맞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통과로 정치적인 고비를 넘기면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정유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이 일대와 남부 산업단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걸프국들을 향한 공격도 확산하면서 쿠웨이트의 전력 담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지상 침입을 시도할 경우 재앙적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미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상어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정치 인사들의 숙소를 합법적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중재국들이 평화회담 준비에 한창이지만 이란은 회담처를 부인했습니다. درخواست‌های بسیار زیاده‌خواهانه و غیر واقع بینانه و غیر منطقی بوده.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표적 공습을 확대하는 동시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의 작전 지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הנחיתי עכשיו להרחיב עוד יותר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קיימת כדי לסכל סופית את איום הפלישה וכדי להרחיק מגבולנו את ירי טילי הנ"ט.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고려해 국방비를 대폭 늘린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방 예산만 역대 최대인 68조 원 규모로 14조 원 이상 늘린 겁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네타냐후 정권은 조기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고비를 넘긴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전선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4개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적어도 2천만 배럴 이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6월까지 들여올 대체 물량이 2천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방출할 비축유 물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는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긴급 대여해주고 이후에 대체 물량으로 돌려받는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물량을 브라질과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확보하더라도 최대 3주 뒤에 국내에 도착하게 하는 운송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 실장은 이 중동산 정부 비축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오늘 200만 배럴 계약을 시작으로 4개 정유사에서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스와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시행된 뒤 닷새째, 오늘도 주유소 기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들이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88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주유소 오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산업부 소식을 통해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아직 이게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은 알뜰 주유소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기름을 판매하는 곳으로 보통 차량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표시된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86원, 2,000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1차 최고 가격제사들인 재고가 모두 바닥났기 때문인데 평소와 다르게 주유를 위해 길게 늘어졌던 대기줄이 없었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닷새째도 전국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보면 오전 11시 기준 1리터에 1,888.99원으로 어제보다 7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7원 넘게 오른 리터당 1,880원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주유소의 오름폭이 가파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1원으로 전날보다 9원 가깝게 올랐습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4일째였던 지난 29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95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10원 상승한 1,91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00원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여길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이제 비싸가지고. 또 김정관 장관이 높은 기름값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얘기했죠.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한다면 차량 오부제뿐만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1,900원 후반대 가격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축유 방출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제협력을 통해 2천만 배럴 이상을 6월까지 방출하는 계획이 있다며 국내 수급 상황을 보며 4월 말에서 6월 사이 방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오부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국민께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해 좀 더 강도 높은 민간 오부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 등은 생산 감소나 가동 중단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프타 대란 역시 페인트 원료 가격 상승부터 레미콘 수급 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태인 기자, 어디에 나가 있죠? 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현우 기자는 지금 공사 현장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태인 기자, 울산 지역의 정유 업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대로 보이는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국내 정유사 가운데 네 곳 가운데 두 곳이 이곳 울산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원유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한 정유회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입이 일부 막히자 보수 일정을 앞당겨 정제 시설 3기 가운데 1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정유사 한 곳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수입한 경질유와 중진유를 설비에 맞게 섞는 작업, 이른바 블렌딩으로 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보다 석유화학업계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를 정제하면 분리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같은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더 큰 위기입니다. 원유 수급난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나프타 공급이 줄어든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에다 국내 수요 나프타의 45%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나프타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 지역 일부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률을 65%까지 낮춰 나프타 재고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나프타 가격도 업계의 부담입니다. 산업통상부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면 나프타 주간 가격은 어제 기준 톤당 1,134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이나 합성유의 핵심 재료인 에틸렌을 포함해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은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정부도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사업자가 나프타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생산을 명령하고 석유화학 업계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 나프타 공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대책도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뿐입니다. 장기화하는 전쟁 속에서 관련 업계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사 현장의 정현우 기자, 혹시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이곳은 1,4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인데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하면서 층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재 공급을 위해서 저렇게 레미콘 차량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건물 옆에 보이는 관을 이용해서 고층부로 레미콘을 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미콘 수급이 앞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수급도 불안정할 것이란 우려에 공사 현장에서는 관련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타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레미콘은 시멘트에 물과 혼화제 등을 넣은 굳지 않은 형태인 콘크리트로 각 공사 현장에 배달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화제의 주 원료가 이란 전쟁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긴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드는 에틸렌이라서 레미콘 생산이 비상인 겁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남은 에틸렌 재고를 고려하면 조만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1, 2주는 괜찮겠지만 다음 달 중에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역시 레미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출하 제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4월 중순부터는 공장이 아예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한 레미콘뿐 아니라 다른 공사 자재들도 수급이나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10에서 40% 오른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수급 불안 품목이 바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역시 나프타가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주요 제조사들은 최대 55%까지 가격을 올린 상황입니다. 페인트 업체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이 아예 막혀서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구하기 힘들다며 앞으로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페인트를 받아서 파는 일선 대리점 역시 지금도 본사에 물품을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고가 동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태인, 정윤우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데도 사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할 거라며 쓸데없는 사재기를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두 장이라도 더 확보해두려는 사람들 발길이 마트와 편의점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점포가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사재기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SNS를 통해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가 없다며 또 한 번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봉투 가격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임의로 올릴 수 없는 만큼 가격 인상 걱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전북 전주시 등은 선제적으로 봉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속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종량제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이어 차량용 요소수도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공비축분과 민간 확보량을 합쳐 재고가 2.8개월 이상 확보돼 있고 다음 달 3주분이 추가로 수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어도 될 불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꿈틀대는 사재기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28원을 기록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며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죠?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1,519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한때 1,528원을 기록했고 현재도 1,52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며 환율과 금융 불안정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고 큰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환율은 높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달러 자금이 상당히 좀 풍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런 그 대외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 신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경기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전쟁이 한 달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위험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예단할 순 없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코스피는 개장부터 2.5% 내린 5,143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낙폭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모두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어제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현재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2% 내린 1,099로 출발했고 낙폭을 더욱 키운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여야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항목을 놓고 다음 달 10일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조작 기소 국정조사 투기 활동과 맞물려서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녹취록 공방이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이 되겠죠? 네,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통해 치열한 심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고유가, 고환율에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살리는 응급수혈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속 심사 의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1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선거 추경안인 민생 생존 추경이다라는 뒷걸개를 걸고 반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추경 이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이른바 환율 안정 3법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이 안건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4석의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도 진행하는데 잔여 임기 2달 정도를 맞는 거고요. 양당 모두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 회의가 아침에 열렸지만 여야는 서로 신청한 증인이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는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며 입씨름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지난 주말 제기된 이른바 녹취록 파문, 즉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와 검찰이 아침부터 조작 시도가 확인됐다, 또 악의적 짜깁기다, 삿대질을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자 녹취록의 최초 제공자인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박 검사의 진술 회유가 추가 정황이라며 육성을 또 공개한 겁니다. 그중 한 토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침 한 라디오에 나와 자신은 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정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주장하려 해서 최소한의 자백이 나와야 형량이 인정될 거라고 설명하는 과정의 통화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 검사 주장에 동조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중동전쟁 상황이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취소에만 매달린다며 환율, 유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점검해보죠. 후보자 경선은 물론이고 진영 간의 공세도 본격화하는 양상이죠. 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은 오늘 여야 모두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는 민주당 유력 후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폭로 회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호 예비후보가 구청장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3년 한 여성 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오고 서류에는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중 14번의 해외 출장 가운데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했고 해당 직원은 출장 이후 높은 직위로 채용된 등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일정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는 정상적인 공무 출장이었고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별을 남성으로 쓴 건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실무를 담당한 어엿한 공무원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무도한 네거티브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협상이 잘 된다더니 또 강경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 will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Whether it's possible, we won't.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실상은 항복 없이는 출구도 없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입니다.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분명히 며칠 전에 이란이 요구사항을 거의 들어주는 분위기다. 협상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협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협박인 그냥 것 협박입니까?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뭐 지렛대 전술로 사용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뭐 민간 시설 폭파까지 언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제 이게 잘 되고 있고 또 뭐 그것도 잘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곧 이제 합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란에 있는 이제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란에 있는 그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제 이란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에서는 다시 이제 걸프 국가에 대해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담수화 시설, 전력 시설 이렇게 공격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경제 전쟁을 넘어서 거의 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세계 경제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역대급 강한 발언이 나왔지만 요즘 또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반박 성명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을 뭐 이제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란 측의 내부 상황은 사실 보도가 잘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또 참모들도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 간간히 또 헤그세스 장관도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 내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상히 읽을 수 있는데 이란은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상당히 입에다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격한 발언을 했는데 상어밥이 될 거다 이런 표현.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북한에서 나온 뭐 선동문구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북한을 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격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상전이 지금 독재 지도부의 이란 지도부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는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그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그런데 5일 말미를 주었고 그리고 또 열흘 말미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그게 4월 6일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진짜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조금 우리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근데 난데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튀어나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가가 뛰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쟁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명분 있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고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도 지금 생각할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공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뭐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이 협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란 측에서는 누가 지금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건지 오리무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one regime was decimated, destroyed. They're all dead. The next regime is mostly dead. And the third regime, we're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than anybody's dealt with before. It's a whole different group of people. 네. 이 대목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권이 초토화돼서 파괴됐고 다음 정권도 대부분 죽었다. 세 번째 정권인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정권이 누구고 다음 정권은 누굽니까? 뭐 하메네이고 그다음에 정권이 이제 모주타바 그 아들이죠. 그리고 모주타바 정권도 대부분 죽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모주타바가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제대로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정권과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간접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직접 대화인데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네 나라가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협상인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건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정권이긴 한 건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그 이란은 신정 체제잖아요. 신정 체제면은 지금 신정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밖에 안 돼요. 그럼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아라거치, 그러니까 그 외교부 장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인 갈리바프 이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제 세 번째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근데 그 세 번째 정권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정했는데 이것도 이제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미래에 이제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건데.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주타바가 살아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최고 지도자인데. 그래서 직접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라거치인지 그렇지 뭐 갈리바프인지 모르겠는데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직접 통하는 어떤 실무진들, 그 실무진들이 매우 이제 그 합리적인 협상단이라고 트럼프가 평가하고 있고 그들과 같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정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정권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쿠데타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면 신정체제를 중지시키고 헌법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은밀하게, 내밀하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정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죠. 그러니까요. 모주타바 생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두 번째 정권이 아니라 세 번째 정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의 판단입니다. 지금 갈리바프가 협상의 통로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 언론에서는 단순히 힘은 없고 그냥 예스맨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뭐 갈리바프가 가끔 나와가지고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미국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상당히 강경파 중에 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라거치 무장관이라든지 페제스키안 지금 대통령 실권은 별로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온건파 또 협상을 좀 원만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갈리바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라리자니가 지난번에
그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 라리자니가 사실 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그 후임이 졸가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을 했고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세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그런 평도 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권, 두 번째 정권, 세 번째 정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건 맞지만 정권 교체는 실패했다. 그렇죠.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정권 교체를 이룬 거야. 하면이 갔고 모스타바도 사실상 갔고 그러면 사실 말만 신정체제이지 그들은 실권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결국은 제도는 신정체제지만 실권은 세속 군부가 가지고 있으니 이건 사실상 정권 교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당 부분 성공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화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고 나름 대화가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게 이란이라는 내부가 딱 한 사람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결정이 지금 강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로 비춰지는 것은. 그런데 내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이게 과연 누구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쿠데타라는 단어 언급해 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이 무너지면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좀 내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거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협상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란에서 보여준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척의 선박을 통과시켜줬고 두 번째는 20척의 선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란에 현재 있는 그 누군가가 혁명수비대를 포함해가지고 다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선물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그걸 성의를 보여주고 선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무기도 거의 없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정권 교체도 다 했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이제 남은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에서도 종전의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모들한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사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어차피 미국은 피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빌리 그레암 목사의 그 편지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머릿속엔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2년 반 여후에 한 3년 후면은 대통령을 끝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하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을까? 그런데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것은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질서를 바꾼 중동은 뭐 냉전 이후에 수없이 여긴 분쟁의 화약고와 같은 것이고 그 분쟁의 중심에 이란이 있었는데 암적인 이란을 도려내고 정말 서방과 국제사회에 평화를 주는 그런 이란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이겁니까?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실수한 건 모르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 이름을 트럼프 해협. 그래서 트럼프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가져온 사람은 트럼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비난의 화살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평화를 지킨 자 피스메이커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힌 채로 빠져나오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를?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대로 만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파기하고 나 이제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될까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란이 다시 그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미국 혼자서 종전 선언한다고 종전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일주일 채 안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어찌됐든 그 이란의 그림자 실세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군사 공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상밖엔 답이 없다 네. 이런 얘기신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쫓기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점점 더 커지는 미국 내 전쟁 규탄 목소리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군 파병 반대한다가 67%니까 거의 70%에 달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 계속 내려갑니다. 33%니까요. 집권 2기 지지율에서 지금 최저치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중간선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이 패자, 승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쫓기는 사람, 초조한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양보를 하게 돼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은 불행한 것이었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나는 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여론이 저렇게 나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쫓겨서 쫓겨나오듯이 이걸 마무리를 짓는다면 안하니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전쟁의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 이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또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건 왜 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는데 이런 목소리를 끝까지 듣게 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닫아놓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참모들도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중간선거 지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표만 봐도 협상까지 그게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안 남죠. 한 번 하는데. 대면 협상. 네. 대면 협상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연기하면 되거든요. 협상 국면으로 가는 그렇죠. 거군요.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서로가 공격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급한 겁니다. 혹시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될까 봐서.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때리고 있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좀 더 가야 되는 거군요. 네타냐후 총리는 뭐 1년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3주만 더 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6개월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란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면 협상이 빨리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 며칠 안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협상 준비 국면에서도 미국의 지상군은 속속 중동으로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타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이란의 핵을 없애겠다더니 트럼프의 속내는 석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말 그럴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고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키워드는 경제 부활이거든요. 잘 사는 미국, 미국 국민들이 정말 풍요롭고 번영하는 미국. 그러려면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뒷받침하려면 또 이런 그 원유, 석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고 거기에 석유 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했을 때 이 방안을, 이 조치를 시행했을 때 얻을 이익과 입을 피해를 같이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얻을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크면 그건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이익으로만큼인데 피해가 크다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이게 파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투입했을 때 입게 될 피해와 그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르그 섬을 가지고 원유를 통째로 갖는다는 건 그건 이란 국민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지금 혁명의 지도부의 입지를 최대한 위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란을 평화로운 이란, 다시 말하면 이란 국민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협상 전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르그 섬 점령은 쉽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보면 점령을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르그 섬은 우리 여의도의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저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24km고요. 쿠웨이트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공정부대가 들어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그걸 점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륙부대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다 피격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는 이제 82 공정사단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게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미국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뒤에 얼마만큼 여기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포병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설령 미사일이 안 때려도 돼요. 그 포병이 때리는 과정 속에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수많은 원유 저장 시설이 이제 빽빽하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막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거기에 이제 그 82 공정사단이 뭐 1000명이 들어갔든 2000명이 들어갔든 아마 그들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피해를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섬이다 보니까 사방이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이후에 군사 작전을 펼쳐나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하죠. 미국에게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력이 들어가서 그걸 점령을 하려면 끊임없는 후속 군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즉각 후송을 하고 치료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은 뭐 하르그 섬을 뭐 어떻게 점령을 하겠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난번에 하르그 섬을 한번 때렸지 않습니까? 90개의 군사 표적을 때렸고 지금 이제 에너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에너지 시설마저 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 시설 그동안 안 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이란 혁명 지도부의 숨통을 조여서 질직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되려면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13,000개의 표적을 타격을 했고 남아있는 게 한 3,000여 개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더 이상 이란이 이
다시 말하면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타격,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7개 섬이라든지 하르그라든지 그런 중요 표적들을 그렇게 때려놓고 아마 마무리를 짓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지상군 투입이 뭐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다. 그래서 겁만 주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이 지금 보냈다라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된다,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하면은 7개 섬을 노린다 그러는데 어느 섬입니까? 제일 이제 거기에 그 쿠웨이트 쪽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가까운 섬이 세 개가 있어요. 예. 아부무사 섬, 데튠부, 소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그 이란 쪽에 가까운 섬들이 캐심 섬을 이제 그건 뭐 엄청나게 커요. 예. 제주도의 한 80% 되는 섬인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마치 상어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낸 모습으로 보이는 그 섬이 바로 캐심 섬이라고 하는 예. 섬이에요. 그거 외에도 호르무즈 섬을 포함해서 타타라 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나오는군요. 그렇죠. 캐심섬. 저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아부무사, 이제 레스라는 게 소툰부, 그다음에 그레이트라는 게 데튠부고요. 예. 캐슘 섬이라는 게 저게 마치 상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라크가 있고 호르무즈 저기가 있는데 저기 이제 7개가 결국은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혁명수비대가 많이 지휘통신 시설을 갖고 전체 섬을 통제하는 데가 바로 저 아부무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뭐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도 이렇게 같이 통제를 해야 예. 거기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실제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상군이 7개 섬을 한 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죠. 예. 지상군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오전 9시잖아요. 네. 오전 9시까지도 아마 도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인원이 상륙할 수 있는 해병대 5천 명이거든요. 일본에서 온 인원,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온 인원, 그 인원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강습 상륙함 4만 톤급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2척이 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지원함들이 와 있는데 그 강습 상륙함에는 수륙 양용 장갑차를 포함해가지고 상륙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천 명이 필요한 곳들을 이제 섬으로 들어갈 텐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똑같은 논리로 가서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얼마 동안 버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캐슘촌 같은 경우에는 본토하고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모기 군단, 그러니까 모기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기 함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밖에는 길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저걸 통해서도 엄청난 미군의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자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11월 나중에 그 중간 선거는 끝난다라고 봐야죠. 그럼 지상전 투입 카드가 지금 병력 규모를 봤을 때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협박용입니까? 우리가 지상군을 투입하면 과거에 이제 1991년도에 걸프전하고 2003년도 이라크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투입된 인원이 뭐 70만, 80만,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17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 예. 대신에 이제 특수작전, 소위 말해서 공정작전이나 상륙작전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오는 것은 결국은 강압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겠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죠. 뭐 이번 전쟁을 놓고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뿐만 아니라 통행료까지 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이란이 받을 통행료는 해당 약 30억, 한 해 30조에서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냥 해본 말일 줄 알았는데 의회 승인까지 받았어요. 네. 구체화하겠다는 거죠? 뭐 의회야 뭐 윗사람이 그냥 해 그러면 북한 비슷하게 최고인민회의 공무도장 같이
해 그러면 하는 거니까 네. 뭐 미국 의회나 우리 대한민국 의회 같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의무부여 뭐 큰 의회의 아니네요. 결정이라는 게 뭐 전 뭐 큰 의미를 예.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저기에 호응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마 일부 몇몇 선박들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마 통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루비오 장관이 말했듯이 저건 명백한 불법이고 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말이죠. 지금 뭐 20척, 30척 정도가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지만 이란과 협의하거나 뭐 그걸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불법을 용인하거나 불법에 올라타서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 지금 루비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 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에 의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상전을 투입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마 지금 하나의 카드로 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금액도 높게 불러서요. 무슨 네. 30억씩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이란의 그냥 꿈입니까? 아니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예. 크게 이제 4가지 논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의회 통과시킨 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4개국이 그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데는 25억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30억 들어가니까 이 25억 들은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었다라고 봐야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유럽연합하고 유엔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이제 곡물 수출하는 게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예. 이 협정을 통해 가지고 열어줬거든요. 그때 열어줄 때 핵심은 뭐냐면 흑해 곡물을 수송하는 그 수송선에 무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유엔하고 유럽연합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인데 네. 베센트는 이걸 찾아오겠다고 그러고 루비오는 이건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같이 이걸 또 통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법적 위반이고 또 이것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란이 지금 거의 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공해를 지나는 배에 돈을 물린다. 이건 참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판은 커졌고 양측 모두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미국에서는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주변 아랍국들에게 전쟁 비용 분담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주변국에서 좀 이거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수혜자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로지 그러면 미국만을 위한 전쟁이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유럽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그 중동에 예.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에 대한 그 수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국 바로 걸프 국가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쿠웨이트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전쟁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짐도 좀 더는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나라들이 이게 안정이 확보가 된다면 해당 나라들이 자원해서 협력, 미국과의 동맹 협력 관계에서 할 가능성도 우리가 뭐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하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구서 금액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요.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전쟁 비용의 80%를 충당을 했어요. 80%요? 네, 예. 그래서 사우디 같으면 168억 불, 뭐 무슨 쿠웨이트는 160억 불,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40억 불 이렇게 냈고 일본도 100억 불 냈어요. 독일은
66억 불, 한국은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3억 8,500만 불 이렇게 냈거든요. 이번에 낼 가능성 많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전쟁 더 길게 하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이 아니라 안보전략실장, 맞습니다. 예,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은 언제나 협상이 우선이라면서 머지않아 이란과 합의를 이룰 것처럼 말을 해왔죠. 그러나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미국 역시 협상 대상이나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실체 없는 협상론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툭하면 이란의 합리적인 새 정권과 큰 진전을 이뤘다며 낙관론을 펴니다.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하지만 정작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한 적이 없다며 매번 부인합니다.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چارچوب مشارکتی نداشتیم.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행할 실체가 존재하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파키스탄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대신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briefed the visiting brother foreign ministers on the prospects of potential US-Iran talks in Islamabad.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핵 포기를 넘어 농축 우라늄 미국 인도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미 지상군이 들어와 물리적 점령을 마무리 지으라는 전략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I won't get ahead of it. We'll see what happens in the end of the 10-day period. 말뿐인 낙관론 뒤로 미국의 최정예 침투부대 82 공수사단 수천 명과 해병대 병력이 공격 보류 시한인 4월 6일에 맞춰 중동에 집결했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협상론은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지상군이 움직이는 작전 개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아랍 동맹국들에 부담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네, 미 국방부가 1992년 의회에 제출한 걸프전 수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걸프전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61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미국이 부담한 돈은 약 70억 달러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나라가 떠안게 됐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이 낸 비용이 36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눈에 띄는 건 중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본과 독일도 160억 달러를 부담한 점입니다. 네, 당시 미 고위급 인사들이 동맹국들을 방문해 얼마를 낼지 약속을 받아내는 이른바 비용 모금 투어까지 벌였죠. 일본이 난색을 표하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주일미군 비용을 전액 부과하겠다며 압박을 했고요. 결국 일본은 지원액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무기 수출 중단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로 재직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동맹국들이 당황했고 미국이 구걸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비용 분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초기 계획이었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쓴 돈은 걸프전을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쟁 시작 후 약 2주간 쓴 비용만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이었고요.
전쟁이 길어지자 국방부가 이후 300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he latest number, you said 11.3. The latest number I was briefed on was 12. 전쟁 초기부터 동맹국에 파병안보 청구서를 내밀어온 트럼프 대통령. 손을 내저는 각국에 기억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유럽과의 동맹, 나토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나고 보자며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명세서가 쌓여가는 가운데 미국 내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죠.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이후 중동을 비롯한 동맹국에 청구서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에머스트 캠퍼스가 유거부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3%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44%, 지난해 7월 38%보다 더 떨어져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3%였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한 알리레자 탕실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이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30일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실이가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고 혁명수비대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탕시리의 순교가 이란군 작전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며 적을 완전히 격파할 때까지 군사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오후 바장그룹이 운영하는 하이파의 정유시설 중류 탱크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격된 미사일의 잔해가 연료 탱크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시설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바잔그룹은 발표했습니다. 하이파의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후티 반군 지도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더 공세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측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려 하면 후티 반군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이 된 이번 전쟁엔 이란을 밖에서 돕는 무장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저항의 축에 포함되는 이들이 왜 이란을 돕게 됐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란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와 그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슬람교의 분파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의 기반을 두고 있고 후티 반군 역시 시아파의 한 갈래인 자이디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이처럼 이란은 시아파 계열을 중심으로 친이란 세력을 묶어두고 중동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라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억압에 맞선 저항과 순교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전 이유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란 뜻의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란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서 이란 방어가 곧 자기 생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반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고 홍해 해상로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미군과 충돌을 통해 반미 전선을 유지하고 자국 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라는 공통분모로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100를 넘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100 선을 넘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12.78로 전장보다 0.19%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멘 후티의 참전으로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도 한몫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주요 7개국 장관들은 에너지 시장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고 전쟁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도 유가 $200 돌파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تعرضت لمشكلة قد يصل يعني سعر يعني برميل البترول أكثر من $200 وده أمر مش مبالغ في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라며 진정에 나섰습니다.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압박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더 봉쇄된다면 유가가 $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는다면 5에서 $10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주력 유종인 아랍경질유 5월 인도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이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아시아 정유사들의 초비상이 걸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정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 5월 아랍 경질유의 프리미엄은 이 배럴당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 재정명령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추경안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모두 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큰 재원을 투입하고 민생과 공급망 안정 순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더욱 치밀한 비상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역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봉투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하니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와 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 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의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 중동 사태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어섰고요. 고물가 또 산업 피해가 계속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환율 고공행진 상황 저희가 잠시 뒤에 스튜디오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폭등을 막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덕을 보지 못하는 기름 소매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마다 기름을 배달하는 석유집인데요. 기름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결국 배달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경기 김포에 있는 석유 판매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탱크롤이 2대가 보이실 겁니다. 평소라면 배달을 한창 다닐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운행을 멈춘 채 멈춰 있습니다. 석유집은 주로 난방용 보일러를 쓰는 오래된 주택이나 공장, 떡집, 세탁소 등의 등유를 납품하는 소매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이곳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 리터당 1,080원 정도에 들여오던 등유값이 이제 1,6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등유 도매가를 1,530원으로 제한하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 중이지만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을 거쳐 기름을 구매하는 소매점은 이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점을 거친 등유에 배달료와 이윤을 붙이면 최종 판매가는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당장 단골 거래처가 끊길 판이라 업주들은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나고서 1,450원 하다가 지금 1,600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오래 거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600원에 들어오지만 1,500원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다행히 날씨가 풀리면서 난방용 등유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기름이 꼭 필요한 이들은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한 7, 8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요. 금속처리 업체 외에도 세탁소나 떡집, 만두집 등 다양한 곳에서 등유를 필수 연료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대부분 영세 상인인 상황에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석유집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번에 현재 중동 정세와 경제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인철 소장님, 지금 뭐 환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제 추경, 전쟁 추경 26조 2천억 원 상당의 추경을 발표한 이후에 환율이 더 뛰고 있습니다. 1,534.4원까지 찍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입니다. 어제 종가, 어제 역에서 이제 1,521원을 찍었는데 이걸 또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수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추경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이제 고유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담배 같습니다. 1인당 소득하위 70%의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골목 상권의 온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돈을 푸는 막대한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면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환율 불안을 부추기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수입 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비, 생산자 물가는 도시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신현성 이제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환율은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외환보유고는 넉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외환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이제 위험자산에 따른 원화 가치 절하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추경이 오히려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전쟁의 어떤 영향이라는 건 어쨌든 좀 인지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게 오르는 겁니까? 다른 나라도 뭐 유사한 상황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스트롱 달러,
달러 강세는 맞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달러 현금을 갖고 있겠다라는 심리는 익힙니다. 이런 걸 패닉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최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달러 강세만큼 원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보다도 한 1.5배 이상 원화 가치는 더 평가절하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주요국 통화 대비 이렇게 원화 가치 하락폭이 큰 이유는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 에너지를 뭘로 사오느냐? 환율입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중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0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환전 수요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이어서 유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중동 사태 벌어진 이후에 유가 상승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배럴당 100달러 가면 정말 비싸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요 3대 유종이 모두 100달러로 넘어섰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락세입니다. 반도체가 4%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이 0.7%, 다우지수가 강보합 0.1%인데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중동전,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지상전이다. 또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이제 이 에너지 물량이 한 20%의 유동 물량이 담당한다면 홍해는 10%. 그러니까 전 세계 에너지 유통량의 30%가 잠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3% 넘게 뛰어서 배럴당 102달러를 찍었는데요. 종가 기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남성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유가 민감한데 왜 최후 통첩 앞두고 또 하르그섬 폭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걸까요? 최후 통첩이 세 번째입니다 벌써. 최후 통첩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지지율 33% 역대 대통령 최악 순위 1, 2, 3에 들어갈 정도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압박을 해야죠. 압박은 뭐냐면 하르그섬과 가스 화력발전소를 폭파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의 90%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 폭파한다면 원유 가격이 또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을 해서 파괴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다른 수단이 또 여의치 않기 때문에 통첩을 날리면서 계속적으로 파괴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과연 이란이 움직일지는 뭐 시한을 4월 6일까지로 쳤는데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워플레이션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어쨌든 그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OECD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종전에 2.1%에서 1.7%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외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여기다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1.8%에서 2.7%인데 이게 추경을 반영하기 전입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 3대 유종이 모두 100달러, 세 자릿수를 넘어섰는데 전쟁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 전쟁 당시에 국제유가 3대 유종은 70달러 내외였습니다. 그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한 50% 넘게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3고,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S의 공포,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차기 이제 이 한은 총재가 언급했던 이제 이런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 풀린 재정을 어떻게 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느냐, 또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나고 있지만 우리 일상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여파를 실감하고 있는데 납타 수급 부족 때문에 지금 세탁소에서도 비닐 쓰는 거 종이로 바꿨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나프타는 이제 대부분
흙이나 철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료,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섬유, 고무,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의 기초 원자재입니다. 문제는 국내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무려 77%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재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고는 2, 3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내 1위 석유화학 업체인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여천 NCC가 원료 부족으로, 나프타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는 나프타를 가지고 정제해서 중간 제품을 또 미국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의 11% 수출 물량을 수출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국내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뭐 플라스틱 포장재, 특히나 이제 이 재활용 봉투의 경우에는 일부 전주시의 경우는 이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반 봉투로 이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플라스틱 포장재뿐만이 아니라 농사용 비닐, 뭐 페인트, 섬유에 이르기까지 나프타가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학, 자동차, 반도체 소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란이 뭐 우려돼서 사재기 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일반 봉투로 뭐 허용을 해준다고 해도 일반 봉투도 비닐봉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서울의 경우 지난주에 평균 3년 판매량의 5배를 웃돌 정도로 이제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을 가보시게 되면 10손님 가운데 5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달라라는 주문을 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서는 아예 수량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가 이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3, 4개월치를 확보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이제 재고가 넉넉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사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심리거든요. 누군가 먼저 사재기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비단 이제 종량제 봉투뿐만이 아니라 생수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기저귀 이런 것들로 지금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병원도 좀 걱정이고요. 맞습니다. 수액팩 같은 것도 비닐이죠. 팩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넣는 일회용 이제 주사기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예.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병원도 큰일인데요. 어쨌든 최악의 경우 지금 뭐 정부의 입장은 원료 수급이 충분해서 1년 정도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나프타 공급 중단으로 봉투 제작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예. 일반 봉투 배출을 좀 허용하는 비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조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우리 방송에 출연했을 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나는 것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변죽을 올려서 저희는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미국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 갈리파프 이란 국회의장이 참석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란의 갈리파프 의장을 비롯한 외교부 장관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중재를 노력을 했지만 15개 항의 미국의 요구사항, 사실 15개 항은 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이란이 지금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를 11개 만들 수 있다라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하고요. 미사일 또 사거리 제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일체 자유로운 통항 보장. 사실 이거를 이란이 받아들이면 이란은 이제 무장 해제로 패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9개 항목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 역제안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배의 법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항권 확보. 본인들이 과거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전의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전쟁 트럼프 피해 해협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다시 정상적인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미국이 동의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배상, 전쟁 피해에 대해서 미국이 배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배상은 패전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주장하면서 철수해 하려고 그랬는데 패전국이 됩니다.
9개 항과 15개 항은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다음에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자들한테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진실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체제 전복에서 그다음에는 군사적인 성과 얘기하더니 석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속내는 이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게 속내죠. 그렇지만 승전 이미 뭐 한 300조 원의 추가 또 예산 확보에다가 전비만 지금 70조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70조 원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쏟아붓고 또 추가로 300조 원을 의회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핵시설도 제거하지 못하고 빠져나왔을 때 미국의 여론,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패배가 확실시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핵시설 제거, 그 다음에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제거, 그 다음에는 또 유가 안정. 어느 게 목표인가 본인도 매일매일 바꿀 정도로 지금 혼선이기 때문에 아마 지상군 진입을 내세워서 이란과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을 확보하고 한 달 4월 안에 즉 5월 14일에서 15일 날 베이징 방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상황이 녹록치 않다. 며칠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엔 어떤 마침표, 어떤 형태의 목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핵시설을 탈취하러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가는 5만여 명 이상의 미군들이 지상작전을 벌일 거라는 뉴스는 저는 엄포용으로 보고요. 미사일 공격으로 몇 가지 시설을 더 공격한 다음에 점점 소강 상태로 이루어지면서 중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게 4월 한 달은 공방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5월 한 달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저희가 속보를 많이 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와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름 사이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은 현재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3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